두 번째는 이제 화이트보드 디자인 세션입니다. 근데 화이트보드 디자인 세션은 네. 사실 이렇게 어 여러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몇 명씩 조를 만들어서 아, 예. 이거 저기 그 실제 뭔가 그 구상 같은 거를 그쵸. 해서 예. 칠판에 그쵸. 그려가면서. 화이트보드에다가 아, 그래서 화이트보드 예. 세션, 디자인 디자인을 하는 세션. 세션이죠. 그래서 구성도 그려보는 그런 그쵸, 그쵸. 형태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 아, 그렇지. 예. 네네네. 고객은 뭐뭐를 하고 싶어. 네. 너의 생각은 어때? 이렇게 해서 그러면 아, 얘기하면 그것들을 이제 그려서 예. 도식화하면서. 조직하면서 그다음에 왜 그렇게 했는지를 서로 얘기하고 좋은 어, 결과물을 내는 네. 세션입니다. 요것만 해도 사실 굉장히 오래 걸리는 세션이지만 워크숍 같은 걸 해야 이런 걸 할 수 있을 것 예, 같은데요. 맞습니다. 오늘 사실 1, 2, 3의 세션이 전부 다 거의 뭐 하루나 이틀짜리 세션이거든요. 그 2시간만에 압축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네. 저희는 빨리빨리 해서 네. 정답까지 딱 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화이트보드 설계 세션에서는 레가시 온프레미스 어플리케이션하고 인프라를 음, 클라우드 서비스 마이그레이션 하기 위한 솔루션 음, 분석하고 디자인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로 서비스나 컨테이너와 같은 현대적인 개념에 음, 대해서 논의하고 끝나게 되면 현대화 계획을 설계하고 구현할 수 음, 있는 예,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음, 원래 이제 여러 참가자들이 참석해서 대화형 워크숍 방식으로 진행하고 음, 참가자들은 고객 사례를 기반으로 설계와 솔루션 음. 제시해야 되는데 네. 지금은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냥 어, 설명해 드리고 음, 정답을 이제 말씀해 드리는 걸로 그렇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이거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받아서 그룹별로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게 이제 오늘 이제 설명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네. 관심이 있다라고 네네. 하시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네. 이런 것들도 아까 AMP 안에 예, 들어가서 할 아, 수 있는 예, 그러니까요. 그 서비스가 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어떤 직원분들만을 대상으로 이런 것들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만약에 내가 클라우드를 하려고 했을 때 음, 막막하다라고 하면 네. 이제 그 카프라고 하는 클라우드 채택 프레임워크에 대한 네. 설명을 좀 들으시고 네. 또 클라우드에 대한 교육도 받으시고 네네. 그다음에 이런 이제 화이트보드 디자인 세션을 통해서 디자인도 한번 음, 해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뭐 POC든 음, 아니면 뭐 퀵스타트든 뭐 해서 음. 한번 해보시고 네네네. 그다음에 직접. 하나씩 옮기는 걸로 그렇게 음, 이제 진행하시면 음, 좀 시행착오를 좀 덜 겪지 음. 않을까라고 들고요. 네. 그래서 요 세션에는 그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고객 사례를 연구하는 세션, 음, 그다음에 솔루션 설계, 음, 그다음에 솔루션 제시하는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음, 저희가 이제 그 1시간 단위로 이제 어차피 끊을 거기 때문에 음, 고객 사례 연구까지 하고 음, 그다음 이제 쉬는 시간 한번 갖고 설계하고 제시하는 네. 것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객 사례를 보면 이제 고객의 요구 사항을 분석하는 네. 단계이고요. 이때 한 15분 정도 시간을 저희가 음, 드리고 있습니다. 이 콘토소라고 하는 회사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예시로 삼는 유명한 네. 회사죠. 보험도 예, 팔고, 뭐, 금융도 뭐 하고, 파고 제조도 하고, 뭐, 그쵸. 네. 예, 고유명사입니다. 예, 거의 뭐 우리나라의 S사와 같은 그런 네. 회사이죠. 네. 콘토소 미션은 이제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개인을 음, 이제 장기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음, 개인에게 장기보험 서비스 전체를 제공하는 것이고 최근 들어서 정책 및 관련 문서 관리하기 위해서 폴리시 커넥트라고 하는 데스크톱 음,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어요. 네. 근데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음, 이제 폴리시 커넥트는 정책 문서를 저장하기 위해서 로컬 영역 네트워크의 파일 서버, 음, 그다음에 MySQL 데이터베이스를 데이터 정수로 사용했는데 음. 계속 이게 부하가 심해지지 아, 못하는 거죠. 데이터가 늘어나니까, 네. 네. 그래서 이 이제 콘토소에서는 고민이 생긴 거죠. 이거 네. 어떻게 해야 되지? 네네. 라고 해서 고민이 생겼는데 보니까 이제 콘토소는 아, 요 웹하고 모바일 플랫폼을 위한 마이크로 서비스 형태의 저 서비스 만들고 싶다. 음, 특히 클라우드에서 스프링 부트를 써서 음, 애저에서 좀 해보고 싶다. 요때 내가 쓸 수 있는 팟 서비스가 뭐지? 라고 하는 생각이 음, 있다는 거죠. 음. 굉장히 마이크로소프트의 친화적인 회사죠. 네. 네. 아까 애저 스프링 앱 쓰면 그쵸. 딱 끝나는데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네네. 거죠. 요 세션에서는. 네.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음, 콘토스는 최근 보험 계약자, 중개인, 음. 직원이 콘토스 네트워크에 VPN 연결 아, 없이 정책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네. 웹하고 모바일 기반의 폴리시 커넥트를 만들었다는 거죠. 네. 그전에는 VPN을 붙어서 막 접속하고 음, 했었는데, 음, 이제는 바로 이제 네. 퍼블릭하게 붙을 수 있도록 네네네. 만들었는데, 요게 이제 모놀리식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거죠. 자바 음, 스프링 부트의 MVC 음, 웹 어플리케이션이고, 네. 스프링 데이터를 써서 MySQL하고 통신을 음, 하는 어플리케이션이고요. 그다음에 온프레미스에서 실행되는 웹 어플리케이션 프로타입이 있고 음, 클라우드에서 앱을 호스팅해서 음, 난 좀 모더나이제이션을 해보고 음, 싶다라고 하는 음, 관심이 있다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저희도 고객 사이트 가보면
어, 왠지 모르겠지만 나 모더나이제이션 하고 싶어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아, 그게 아직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쵸. 일단 하고 싶다. 그쵸. 어, 그 예전에 제가 다른 세미나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모더나이제이션이 뭐냐. 네. 모더나이제이션이 뭐냐. 이게 되게 정의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음, 모더나이제이션 현대화라는 뜻이니까 네. 뭐든지 다 현대화만 하면 모더나이제이션이다. 예를 들면 아, 온프레미스에 있는 뭐 베어메탈 서비스를 네. VM웨어로 올리면 가상화를 한번 하잖아요. 네. 이게 더 최신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현대화가 될 수 있겠고요. 네, 네. OS 유닉스에서 리눅스 모델을 바꿔도 그것도 현대화. 현대가 될 수 있고. 네, 네. 최신 기술 쓰는 거니까. 그렇죠. 그다음 상용 어플리케이션에서 오픈소스를 바꿔도 현대화. 네, 그렇죠. 뭐 이런 거 다 현대화라는 거죠. 음, 근데 어쨌든 현대화라는 얘기를 듣고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하려고 하시는 고객들이 엄청 많은 거죠. 그 요거를 변환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걸 해야 되지라는 것들을 질문을 가졌고 저는 요거를 이 현대화라는 걸 그렇게 이해했어요. 기존에 어쨌든 이것도 다 그냥 애플리케이션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다는 거잖아요. 네. 기존에는 이런 때 보통 고도화라는 표현을 그죠. 썼었거든요. 고도화죠. 근데 현대화는 그 고도화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하는 거. 그죠. 근데 이게 클라우드 업계에서 전부 다 모더나이제이션 할 때 클라우드로 옮기는 걸 이제 현대화라고 하는데 네. 예를 들면 레드햇이나 이런 데서 아, VM 그런 이런 데는 데서도 그냥 온프레미스에서도 하네요. 그렇죠. 어. 예, 그래서 예를 들면 레드햇에서도 그런 이제 자료를 많이 냈는데 거기는 클라우드는 필수는 꼭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그럴 수 있죠, 그들은. 네. 예, VM웨어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네. 벤더마다 틀린 거죠. 어, 그 예를 들면 또 그걸 안 하는 다른 쪽에 또 현대화에서는 또 네. 다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네. 어쨌든 그 고도화 무슨 뭐 차세대 네, 네, 그런 그러니까 거 저희가 다 익숙한 용어들은 예, 그런 거죠. 전부 다 모더나이제이션, 현대화라고 볼 수 있다.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어플리케이션 현대화, 뭐 인프라 현대화 이렇게 얘기하고 음. 요즘 또 어플리케이션 관련해서는 앱 이노베이션이란 말을 또 맞아요. 만들고 어차피 다 혁신.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혁신 다 네. 똑같죠. 네, 네. 그 어쨌든 저는 이제 클라우드로 가는 현대화를 준비하고 있는데 네. 이 콘토스는 개발자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음. 어플리케이션을 분해하는 이점에 대해 들었다는 거죠. 음. 모노리식으로 하면 내 어플리케이션이 왠지 개발자 속도가 느려질 것 같아. 음. 덩치가 너무 크니까 라이브러리도 많고 테스트할 것도 되게 많아.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분해하면 나아지지 않겠어? 라고 해서 마이크로 서비스를 하고 싶다라는 네. 거고요. 그래서 클라우드의 스프링 부트를 내가 쓰고 싶다. 그래서 온프렘에서 사용할 수 없는 기능, 서비스를 활용하기 희망합니다. 요거 진짜 되게 많이 나오는데 고객사분들이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서 아니 클라우드로 갔는데 클라우드로 가면 뭐가 좋은 거야 라는 측면에서 어떤 기능 더 쓸 수 있어. 근데 생각해 보면 클라우드라고 뭔가 새로운 건 없거든요. 그렇죠. 그냥 일단은 인프라만 바뀐 거니까. 인주고 아웃주는 건 똑같은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실망하시는 거죠. 아, 아니 클라우드로 갔는데 뭔가 네. 새로울 줄 알았는데 네. 아니죠. 똑같죠. 뭐 예. 하긴 또 이런 거 한다고 하더라도 백엔드만 바뀌잖아요. 그렇죠. 겉으로 보이는 건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뭔가 바뀌는 걸 원하는 고객들한테는 네. 차라리 클라우드에 뭐가 바뀌고 뭐 모노리식을 마이크로소프트 바뀌 이거보다 네. 앞에 UX를 아, 확실하게 바꿔주는 게 훨씬 더 현대화에 대한 음. 강점을 얻을 수 있다. 이걸 하면서 이참에 그쵸. UI UX도 한번 딱 그쵸. 바꾸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바꾸면 뭐 배포 속도가 빨라져요. 뭐 잘 안 하시는 거군요, 그런 게. 그럼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MSA를 적용하는 프로젝트, 마이크로소프트 아키텍처를 적용하는 프로젝트에서는 반드시 시작할 때 내가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지를 세팅하고 고객하고 합의를 해야 된다. 예를 들면 배포 속도를 어떻게 측정할 거냐. 그러네요. 예, 처음에 기준점 잘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배포 속도를 예를 들면 한 엄청 빨라졌어요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개발자한테 인터뷰했는데 좀 뭔가 빨라진 것 같긴 한데 잘 그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애매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예를 들면 그 서비스를 받아서 네, 실제 배포하는 이 시간을 먼저 평균을 내보고 네, 네, 네.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을 빌드해서 배포하는 그 시간 내보고 다 이런 이런 매트릭을 쭉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마이크로 서비스를 만들어서 똑같은 서비스를 같이 한번 비교해 보면 네.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들 얘기가 딴 데 같지만 네, 네, 마이크로 서비스에 대해서는 어떤 이런 것도 해보고 싶다는 거고요. 그래서 재복구, 그다음에 수요 기반 자동 구비도 오토 스케일, 네, DR, 네, 그다음에 뭐 비즈니스 크리티컬 데이터 유지, 또 TLS를 사용한 엔드-투-엔드 통신 이런 것도 하고 싶다는 거죠. 사실 이거 다 온프레미스 됐던 거죠. 네. 물론 수요 기반 자동 구비도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저건 좀,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클라우드에서 하고 싶고 또 클라우드 스토리지에다 저장하고 싶다라는 것들을 원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설계할지를 저희가 보자는 거고요. 그래서 고객 요구 사항은 종합해 보니까 앱을 현대하고 싶고 네.
마이크로 서비스 기반 아키텍처로 전환하고자 하고,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암호 관리를 개선하고자 하고, MySQL 데이터베이스를 애저에 완전 관리한 MySQL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하고자 하고, 네. 마이그레이션 한 후에 파스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사용해서 몇 가지 주요 미션들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 이 콘토소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플리케이션들을 보면 이제 제품 카탈로그라는 게 있고, 브로커 매니저라는 게, 정책 매니저, 공유 매니저 이런 이제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이거 서비스를 바꾸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여기 나오면 아 이런 거 하는 거구나라는 정도만 네.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고객은 이제 이런 저런 걸 물어보는데 그중에 네 가지를 이제 물어보게 됩니다. 애저에서 자바 어플리케이션 실행할 수 있는 옵션이 많은데,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JBoss EAP도 있고, 네네, 맞아요. 그다음에 뭐 톰캣에서 그냥 올리는 경우도 있고, 스프링도 있고 막 그런데 이런 옵션을 비교하는 방법과 다른 옵션이 아닌 이 옵션을 선택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수 있겠고요. 보안이 되게 중요한데 네.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를 안전하게 유지하려면 내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냐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이미 개발자는 생산적인 워크플로우를 갖고 있는데 애저로 마이그레이션 할 때 난 그대로 쓰고 싶다. 이게 가능한가? 그다음에 향후 클라우드 솔루션을 어떻게 관리하고 모니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객은 물어보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잠시 쉬었다가 네, 하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어떤 식으로 애저에서 뭔가 이런 요구 사항들을 해결할 수 있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는 조금 이따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면은 지금 채팅창에 첫 번째 돌발 퀴즈가 공개가 됐습니다. 잠깐 쉬시면서 이 퀴즈에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잠시 쉬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앞에서 잠깐 저희가 살펴봤었던 그 콘토소라는 고객의 요구사항들 쭉 봤죠. 그리고 고객이 궁금해하는 사항들도 잠깐 정리했습니다. 그 내용을 애저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고객이 어떤 것들을 물어볼지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러면 이 이제 디자인 세션에서는 원래 이제 칠판을 화이트보드 사용해서 네. 15분 동안 목표 고객 대상 그룹의 솔루션을 제시할 준비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60분 동안 이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 10분 동안 설명을 듣고, 네. 35분 동안 설계를 하고, 네. 15분 동안 이제 각자 이제 발표를 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 네. 저희는 이제 온라인 특성상 네. 바로 답을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에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팀에 팀이 이제 직접 이제 그 그룹에서 얘기했던 것들을 네. 이제 피드백을 주는 걸로. 좋네요, 이거는.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누구한테 말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긴 한데요. CIO한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비즈니스 및 기술 의사결정자, 그러니까 CIO가 보통 될 텐데, 이 CIO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이 솔루션들을 보고하는 거다라고 보겠죠. 그래서 너무 낮은 수준의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로우 레벨이 아니라 약간 하이 레벨에서 보고를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본 솔루션을 보면 이제 좀 약간 작지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프론트도어라고 하는 서비스를 맨 앞단에 두고 이 프론트도어에서 모바일 클라이언트하고 브라우저하고 팀즈로부터 요구사항을 받아서 뒤쪽에 이제 어플리케이션 게이트웨이를 거쳐서 네. 애저 스프링 클라우드로 애저 스프링 앱스죠. 애저 스프링 앱스로 들어오는 형태로 이렇게 하는 구조가 이제 기본 구조가 되겠습니다. 보면 뭐 크게 뭐 이상한 건 없죠. 그렇죠? 그래서 보면 여기 이제 그 애저 스프링 서비스, 네네. 그다음에 여기 어댑터라고 해서 어댑터들이 올라갈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아까 이제 슬쩍 넘어갔던 마이크로 서비스들, 제품 서비스, 브로커 서비스, 정책 서비스, 고객 서비스가 되겠고요. 스토리지 계층의 DB들, 뭐 그다음에 파일이 들어가는 스토리지, 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근데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좀 더 자세하게 보면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API 게이트웨이가 앞쪽에 들어가서 네. 이제 서비스들의 통신, 그다음에 그 앞쪽에서 들어오는 그 서비스들을 받아주는 역할들을 하게 될 텐데, 이제 이렇게 서비스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이제 글루 코드라고 해서 그 서비스와 서비스를 연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 코드들을 일부 집어넣게 되고요. 여기 이제 서비스 나온 로고들을, 어플리케이션 로고들을 수집해서 볼 수 있는 형태, 그 다음에 이 서비스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액세스할 수 있는 이런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노리스 어플리케이션이 올라올 거기 때문에 이걸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를 바꾸기 위해서는 저희가 주로서 이제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 기법이라고 DDD 기법을 써서 각 모듈들을 서비스의 비즈니스 경계, 그 비즈니스 바운더리라고 하죠. 네. 바운더리를 잘 나눠서 서비스를 나누는 작업들을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모노리식 어플리케이션들과 통신하기 위해서 기존의 온프레미스 어플리케이션을 다른 음. 어플리케이션 통신하기 위해서는 이제 글루코드라는 걸 넣어서 어플리케이션을 통신할 수 있도록 코드를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구성할 수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글루코드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그 안티 코럽션 레이어라고 해서 기존에 있는 비즈니스 로직들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그 앞에 코드를 넣는 거를 이제 글루코드 또는 글루코드를 통한 안티 코럽션 레이어라고 하는데 이런 코드들이 이제 일부 들어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차세대를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클라우드 전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네, 하나씩 올라가기 네네. 때문에 단계별로 바꾸는 거니까요. 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글루코드와 같은 형태가 이제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음. 하는 거고 이런 것들이 또 이제 그렇게 이제 개발하는 패턴들을 또 많이 가져가기도 합니다. 기존에 만들어놨던 코드들을 마이크로소프트 아키텍처에서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코드. 그렇죠. 이제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 자체가 이제 폴리글랏이기 때문에 어떤 랭귀지를 써야 되는지는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기존에 있는 어플리케이션들하고 통신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제 표준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 통신하기에 비즈니스 로직 없이 네,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코드들을 이제 넣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암호 관리와 관련해서는 애저 액티브 디렉토리에 있는 음. 사용자, 그 다음에 역할 권한, 관련된 알백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앱에서는 데이터베이스로 들어가기 위해서 관리형 아이디와 같은 매니드 아이디를 써서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할 수 있게 할 거고요. 네. 사용자 앱에서 만약 이닝스를 쓴다 그러면 애저에 있는 키볼트를 통해서 이 녀석을 저장하고 그런 것들을 갖고 와서 쓸 수 있는 형태의 서비스를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앱에서 기본적으로 코드에다 이제 암호라든가 인증서 같은 걸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네. 걸 좀 더 키볼트로 연결을 해서 이 음. 키 자격 증명문이라고 하는 이쪽에다 저장하게 되고요. 이런 거를 이제 관리형 아이디라고 하는 AD의 서비스와 연결을 해서 이렇게 이제 암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네.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콘토스의 그 사용자 요구사항에 보면 나의 데이터와 나의 어플리케이션이 안전하게 실행될 수 있느냐라고 측면에서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하면 되겠고요. 네. 인증 권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는 건 간단하게 터치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관련된 것인데 어쨌든 기존에 있는 서비스가 올라가게 되면 이제 결국은 이제 DB가 올라가게 되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픈 소스면 오픈 소스의 관리형 데이터베이스 3개가 이렇게 있을 네. 거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SQL 서버를 쓴다고 하면 뭐 당연히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NoSQL이라고 한다면 코스모스 네. DB나 레디스, 캐시 같은 거 쓰면 될 텐데 요때 쓸 수 있는 서비스가 바로 애저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서비스라고 DMS라고 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DMS는 다운타임을 최소화하고 여러 데이터베이스의 소스에서 애저에 있는 데이터 서비스로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관리형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요 DMS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DMA라고 하는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어시스턴트라고 하는 네. 건 뭐냐면 실제 서비스를 하기 전에 마이그레이션 하기 전에 잘 됐나? 잘 되나 잘 되나를 네. 평가하는 서비스가 되고 여기 이제 보면 그 평가 레포트가 나옵니다. 네, 그 네. 레포트를 보고 얘는 버전업이 되면 뭐 어떤 것들이 좀 위험할 수 있어. 뭐 어떤 것들 주의해야 되라고 하는 레포트를 보고 좋네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마이그레이션 실제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DMS 통해서 마이그레이션 하게 되면 되고 그 DMS는 SQL 서버를 애저 SQL DB로 또 몽고DB를 코스모스 DB로 네. MySQL, PostgreSQL을 애저 데이터 플랫폼으로 데이터 플랫폼이라는 게 이제 애저 데이터베이스 4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서비스로 마이그레이션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그레이션은 이렇게 어세스먼트 하고 네. 실제 마이그레이션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마이그레이션 쭉 한 다음에 최적화 단계까지 이런 단계를 거쳐서 DB 마이그레이션 하게 되겠고요. 이게 이제 그 카프라고 하는 거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꼭 카프에 보시면 이런 서비스 어떻게 쓸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오라클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제 물어볼 그러니까요. 수 있죠. 오라클이 없어요. 네, 오라클은 이제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 오라클에서 제공하는 전용 마이그레이션 도구를 사용을 해야겠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엔터프라이즈에서 보면 이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쓰는 경우가 이제 보통 간단한 데이터베이스는 아니거든요. 보통 미션 그렇죠, 크리티컬한 데이터베이스인데 그런 것들 안 옮길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런 것들이 네. RAC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런 것들을 옮기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옮기기 힘듭니다. 네. 예. 근데 그런 얘기들을 주로 많이 하시죠. 그러면 뭐 다 되는 줄 알았더니 안 되네. 그것만 빼고 다 되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 뭐 클라우드로 정말 많이 옮겼다 하더라도 그 오라클 DB랑 연결되어 있는 미션 크리티컬한 것들은 온프리미스에 머무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주요 CSP들은 결국은 그 이제 코어 시스템이
워낙 리소스를 많이 쓰니까 컴퓨팅 자원도 많이 네. 쓰고 데이터베이스 많이 쓰니까 네. 이제 그걸 옮기고 싶어 하죠. 그것은 음. 현대화라는 이름으로 뭐 마이크로 서비스화하고 뭐 저렇게 하는데 쉽진 않기 때문에 네. 많은 고객사들은 일단 내가 갖고 있는 시스템 중에서 일부를 딴 예, 것들을 영향도가 없거나 스케일아웃이 필요한 서비스 먼저 옮기고 그 이제 하이브리드 구성한 다음에 네. 그다음에 요 이제 코어 시스템이 바뀔 때가 될 쯤 네, 해서 네, 한번 네. 고민을 한번 해보는 게 음. 도록 하시더라고요. 네. 실제로. 이미 뭐 현대화에 대해서 많이 경험을 한 그런 곳들이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지. 그렇죠. 이제 우리 한번 현대화 해봐야지라는 그런 기업들이 그런 메인 시스템을 옮기는 거는 네. 일단은 나중에. 네.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얘기하는 게 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전이라는 말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전이라는 거 하는 것은 굉장히 길다는 느낌이거든요. 네. 길다는 뜻이기 때문에 네. 많은 고객사분들이 클라우드를 한 번에 가고 싶어 하죠. 다들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 것 그쵸. 같아요. 예. 네. 그리고 이제 또 대기업의 특성상 조직은 1년마다 바뀌고 내임기가 언제까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 길어지면은 이게 또 중단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중단될 중간에. 수도 있고 네. 그다음 그에 대한 효과를 되게 도과하기도 예상했다. 힘들죠. 네네. 그래서 이 클라우드에는 반드시 전이를 통해서 해야 되고 그 전이는 차근차근히 CSP의 서비스뿐만 아니라 그거를 하고 싶은 고객사들도 역량이 같이 이게 향상되고 같이 따라와야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데이터베이스의 로드 관리, 이거는 이제 캐시를 써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건 일반적인 얘기고요. 네. 그다음 DR 시스템인데 이 DR 시스템은 이제 앞에 프론트도어라는 걸 두기 때문에 여러 리전 간의 데이터를 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까 저희가 기본 솔루션에 프론트도어를 둔 이유는 요것 때문에 프론트도어를 둔 거고, 만약에 DR이 없다고 했으면 그냥 어플리케이션 게이트웨이가 바로 받아서 서비스 분산시킬 수 있었는데, 특히 이제 애저 같은 경우에는 중부 리전과 남부 리전 두 군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제보크 시스템을 가능하겠네요. 동일하게 둘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데서는 이 DR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걔를 갖다 실제 실서비스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결국 이제 DB도 분산시키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렵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이렇게 구성할 수 있다. 네. 특히 이제 애저 같은 경우는 중부 남부 리전, 이 리전이 분리가 되기 때문에 네. 그러면서 굉장히 유리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마무리를 지을 건데, 그럼 이제 고객사들이 얘기하는 이 네 가지에 대해서 답을 한번 좀 내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이 글자가 좀 작긴 하지만 애저에서 자바 어플리케이션 실행할 수 있는 옵션이 많습니다. 이런 옵션을 비교하는 방법과 다른 옵션이 아닌 이 옵션을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고 하면 이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내가 IaaS 서비스 쓸 거냐 또는 팟 서비스 쓸 거냐 라고 하는 거거든요. 물론 SaaS는 이제 없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러면 결국은 이제 고객의 요구사항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팟스 솔루션을 쓸 때는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빠르게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되고 운영팀이 없거나 운영팀이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다라고 하는 경우, 고가용성, 보안 또는 규정 준수 요구사항이 있으며 이런 것들을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좀 클라우드 서비스에 맡기고 싶다라고 할 때, 그다음에 운영 수준의 인프라를 유지 관리할 리소스나 의지가 없을 수도 있다. 예. 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예. 의지는 있겠죠. 예. 그다음에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요런 걸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애저에서 세 가지를 제공해 주는데, 애저 펑션, 애저 앱 서비스, 애저 스프링 클라우드, 이 애저 스프링 앱스죠. 이 세 가지를 제공해 주고 있는데, 애저 펑션은 이 말 그대로 서버리스이기 때문에 이벤트를 받으면 그때 이제 실행시킬 수 있는 서비스 되겠고요. 앱 서비스는 애저에서만 제공해 주는 독특한 서비스이고, 요건 이제 일반적인 어플리케이션을 이렇게 말아서 띄울 수도 있고요. 컨테이너를 말아서 띄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자카르타 2 버전의 워크로드 있을 때는 애저에서 매니지드 해주기 때문에 요 실행할 때는 애저 앱 서비스 쓰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저 스프링 앱스는 스프링부터 어플리케이션이 있을 경우에는 가장 적합합니다. 이 세 개가 이제 파스 또는 뭐 반사스 같은 서비스로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세 가지를 맞춰서 쓰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IaaS를 쓰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는 이제 특정 소프트웨어를 쓰는 경우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많은데 어플리케이션마다 서드파트 라이브러리, 서드파트 솔루션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게 클라우드에 파스 서비스 안 붙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예,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VM을 설치하고 VM이 올려갈 수밖에 없을 거고요. 일반적이지 않은 자바 기능, 예를 들면 이게 뭐 일반적인 자바 기능이라는 게 OS에 붙어서 뭔가를 막 라이트하고
뭐 하는 것들, 뭐 음. 그런 것들이 있는 경우에는 안 되고요. 음. 그다음에 네트워크 브로드캐스트를 사용해서 응용 프로그램 노드를 찾는 경우, 이 브로드캐스트는 안 됩니다. 클라우드에서 기본적으로. 음. 왜냐면 뭐 워낙 많은 시스템이 올라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요런 것들 쓰는 경우에는 안 되고요. 음. 그다음에 특정 기본 라이브러리들을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쓰는 경우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쓸 때는 IaaS를 써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서비스가 독특해. 내가 뭔가를 설치하고 따로 관리해야 돼. 그러면 IaaS를 쓰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파스를 쓰는 경우는 좋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AKS, 그다음에 애자 버추얼 머신 이런 것들도 이제 선택할 수가 있는데 뭐 쿠버네티스 쓰면 당연히 이제 AKS 쓰면 네. 되겠고 그다음에 뭐 리프트 앤 시프트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그대로 쓰고 싶다고 하면 애자 버추얼 머신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반적인 이런 요구사항들을 다 좀 해결을 함에 있어서 뭔가 네. 우리의 인적 자원들이 많이 부족하다. 그러면 그냥 파스 쓰면 되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대부분 고객사들은 파스를 먼저 쓰고 싶어 하세요. 네, 그럴 것 왜냐면 같아요. 예, IaaS를 쓰게 되면 왜냐면 기존의 VMware가 이미 충분히 IaaS의 서비스의 장점을 제공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네. 굳이 파스도 안 가는데 내가 클라우드 갈 이유가 있겠어라고 네, 이제 네, 네. 고객사들은 말씀을 하시죠. 네. 애저 쪽에 기대하는 바가 있을 텐데 그게 충족되는 여러 요소들이 파스에서 구현이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두 번째는 이제 보안 관련된 얘기인데 어플리케이션과 데이터를 안전하게 유지하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파스냐 또는 뭐 사스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애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그 저희가 첫 시간에 설명드렸던 그 내장된 빌트인된 보안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 그다음 액세스 관리 도구, 그러니까 애저 AD를 통한 RBAC, 네. 그다음에 아까 매니지드 아이를 통한 서비스 접근, 이런 것들 통해서 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앱과 데이터 시큐리티를 사용해서 어플리케이션과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버추얼 네트워크, 그다음에 NSG라고 네트워크 보안 그룹, VPN, 그다음에 전용선이 ER 서비스 같은 걸 통해서 이제 네트워크 보안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웹 어플리케이션 와프, 그다음에 애저 파이어월, 애저 디도스 이런 걸 통해서도 어플리케이션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외에 보안 관련된 그 전문적인 서비스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이제 이 스리트 프로텍션이라고 하는 것과 보안 관리 두 가지인데 네. 이게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SIEM이라고 해서 이 SIEM 서비스를 애저 센티널이라는 걸 통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고 요걸 통해서 전체에 대한 조직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액세스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데 요게 이제 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요건 이제 필요하면 쓰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큐리티 센터라고 해서 이제 보안 관련된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큐리티 센터에 들어가면 그 점수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제 그 어떤 인프라에 대한 보안 점수.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정보들, 뭐 가상 네. 머신, 서버, 어플리케이션 스토리지 이런 네. 것들에 대해서 보안이 잘 되어 있는지를 체크해 주는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서비스 통해서 보안을 유지하고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최근 들어서 애저에서 나오는 많은 서비스들 중에 상당수가 이 보안 관리를 굉장히 좀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클라우드로 가면서 보안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네. 뭐 디도스를 뭐 공격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뭐 침입 탐지가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센티넬과 시큐리티 센터를 통해서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다양한 보안 우려 사항에 대해서 기존에는 뭔가 좀 포인트 보안 솔루션으로 커버를 했었다면 네네네. 그게 이제 애저에서 한꺼번에 다 제공을 함으로써 애저 하나로 통합 관리를 할 수 있게끔 그런 네네.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보안 같은 거 아까 이제 그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보안에 대한 개별 솔루션 또는 보안에 대한 통합 관리 솔루션들도 네. 이렇게 CSP에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내버리게 됨으로 해서 네. 좀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개별 보안 솔루션 제조사들이요. 그쵸, 그쵸. 뭐 유명한 보안 솔루션들과 네, 보안 서비스 맞아요. 있는데 이런 서비스를 전부 다 이쪽으로 통합되기 때문에 네. 결국 이제 CSP 서비스를 매니지 대준 서비스로 바꾸든지 아니면 네. 여기를 갖다가 다시 파는 이런 서비스 모델로 가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그들도 어떻게든 CSP들이랑 협력하려고 많이 애를 쓰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클라우드가 단순히 고객사의 환경을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이 IT 환경 전체의 시장을 계속 바꾸고 있고 네, 선도하고 네,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개발자는 생산적 워크플로우 갖고 있고 애저를 마련해서 빌려 보존하고 해서 가능한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저에서는 개발자 도구 관련해서 굉장히 네, 잘 돼 있죠. 잘 돼 있죠. 그래서 ID 지원해주고 있고 빌드, 자동화, CI/CD, SCM 거쳐서 애저 데브옵스를 통해서 또는 GitHub을 통해서 통합 기능들을 제공해주고 있다라고 네. 하는 거고요.
기존 개발 환경 안 바꿔도 됩니다라고 네. 네, 간단하게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클라우드 솔루션을 어떻게 음. 관리하고 모니터링을 할 수 있나요? 운영 엔지니어 그룹을 공용 구형할 수 있다. 이게 인제 네. 그런 얘기인데 이거 운영하는 거 쉽지 않다는 거죠. 돈도 많이 그렇죠. 들고.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라고 하면 애저 모니터라는 음. 거하고 애저 모니터 오픈 인사이트를 음. 통해서 APM 같은 거를 도입을 많이 하죠. 또 국내 솔루션 중에서 유명한 APM 네, 도구들이 있죠. 있고 그다음에 글로벌하게 유명한 APM 도구들이 네. 있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몇 년 전에는 조금 이렇게 설계설계하게 기능을 제공했다면 지금은 점점점 타이트하게 촘촘하게 기능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플리케이션 로그, 시스템 로그, 그다음에 이제 뭐 쿠버네티스에 나오는 로그, 그다음에 프로미스 내부에 있는 파드에 대한 로그들을 잘 머지해서 네이티브 서비스에 연결한 다음에 그런 것들을 잘 볼 수 있게 해 주고 네. 그다음에 임계치를 설정하고 거기 넘어가면 알러트 해 주는 네네. 것까지를 네. 잘 제공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특히 그 애저 스프링 부트 같은 경우에는 완전 타이트하게 붙어 있어서 이따 랩을 보시면 알겠지만 클릭 몇 번으로 바로 로그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능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과거에는 개별 이런 성능 모니터링 도구 대비 네. 조금 기능들이 부족했었으나 네, 그쵸. 지금은 네, 네. 그렇게 부족한 부분도 많이 이제 커버가 네. 됐고 네. 풀스택으로 제공한다라고 그쵸.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특히 클라우드를 쓰게 되면 비용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서드 파티 솔루션. 그런 것들이 자꾸 붙어서요. 예. 왜냐면 나는 클라우드로 갔지만 나의 이 IT 환경은 똑같이 유지하고 싶어라고 하는 니즈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 서드 파티 쓸 수밖에 없는데 네. 이런 APM 툴도 굉장히 고가의 제품입니다. 맞아요. 예. 근데 인제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종량제 요금제거든요. 그래서 수집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요금을 지불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훨씬 저렴하게 유지할 수 있다. 네. 그럼 하나둘씩 걷어내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인제 해서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 도입한 기술을 통해 훌륭한 작업을 수행했다고 칭찬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래서 실제 해봐야죠 이제. 예,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인제 캐시 젠센이라고 하는 CIO가 얘기를 네. 했다라는 것으로 요 세션은 끝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렇게 잠깐 살펴봤던 요 디자인 세션에서 살펴봤던 내용을 중에서 일부를 실제 저희가 실습을 통해서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